1764년 2월 32일 조선 성경도의 몇단 산골 마을 영봉골에서 14살의 얀치기 소녀 밤소리는 평소처럼 얀떼를 돌고다 정체불명의 귀이한 짐승에게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았다. 커다란 그림자나 바람결처럼 스쳐 지나가다니 어느새 바로 눈앞에 괴물이 서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들고 있던 막대기를 꽉 멈춰쥐었고 그걸 휘두르며 저항했죠. 그녀는 훗날 그렇게 말했다. 놀랍게도 양들도 도망치지 않고 그녀를 둘러싸 보호하려 했고 그 덕분에 소리는 바깥으로 모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괴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뒷걸음질 쳤고 소리는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눈에 선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행히도 시작에 불과했다. 그해 7월부터 인근 마을인 대결리와 청석촌에서는 어린 얀치기들이 하나둘씩 무차별적으로 습격을 당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산등성이에서 피범벅이 된 옷만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떨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모두 사지가 찍히거나 심지어 머리가 잘려나간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또 늑대 짓이겠지 라고 여겼다. 당시 조선 독도 산악지대에서는 늑대의 습격이 드물지 않았고 어린아이나 여성이 공격당하는 일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야. 수술대를 꾸려 사냥하면 그만이야 라며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습격은 점점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시간과 장순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희생자 수는 매일 늘어났고 영봉골처럼 협곡과 절벽이 즐비한 고원 지역에서는 괜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이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그건 늑대가 아니었어요. 늑대보다 더 컸고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강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호랑이 귀신에 대한 공포는 뿌리 깊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 그 정체불명의 괴수에게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흑명. 짐승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곧 주민들의 안봉이 되었다. 흑명은 단순히 먹기 위해 죽이는 게 아니야. 그것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피해자 수는 종자릿수를 넘었고 부상자 역시 속출했지만 아무도 그 짐승의 실체조차 보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본 사람들은 입을 닫거나 미쳐버렸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숲의 어귀에서는 종종 이런 속삭임이 들리곤 했다. 눈을 마주치면 그때부터야. 그 괴물은 사람의 눈을 기억해.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마지막 장면은 어두운 수림 속에서 무언가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감각뿐이었다. 괴수를 뜬데 잡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를 반복하던 가운데 함경도 용봉골 일대를 관리하던 왕실 대리인 이태원은 매주 어김없이 정체불명의 괴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에 관할 구역을 조용히 잠식해가는 이 알 수 없는 존재는 이미 마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고 1764년 음력 9월 기준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이미 수십 명, 중상을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이젠 단순한 늑대의 습격이라 보기 어려웠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늑대일까 하는 의심과 함께 초자연적인 괴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빠르게 커져나가고 있었다. 강한 바람과 짙은 안개가 자주 들이오지는 오지 중이 오지 영봉골. 그곳의 짙은 숲에는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는 속설이 있었다. 마을 노인들은 말했다. 그 숲은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지. 누구든 그 안에 발을 들이면 본래의 모습으로는 돌아올 수 없단 말이다. 하지만 이태원에게는 더 이상 고민할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괴수의 습격은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었고 주민들의 공포와 돌아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끝내야 했지만 그는 국가 차원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조선은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대규모 영토 전쟁, 즉 7년 전쟁이 여파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는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전란의 순일쯤으로 경제는 쇠퇴했으며 백성들은 민심을 잃고 혼란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혼란은 오히려 영봉골에서 일어난 이 괴이한 사건을 작은 마을의 해프닝이 아닌 국가적 사건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쟁을 통해 조선의 언론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단순히 소식만 전하던 매체들이 이제는 국가 분위기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다. 당시 한성의 섬지라는 민간 신문의 편집장이었던 문현직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소개하는 소란, 코마의 영봉골의 괴수 사건을 실었다. 한경도 산중, 괴수의 발톱 아래 쓰러지는 백성들. 조정은 침묵 중 이 보도는 불씨처럼 번져 조선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고 이제 막 전쟁이 여운에서 벗어나려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절망으로 다가왔다. 사건은 삽시간에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많은 지식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민심을 붙잡을 수 있는 열쇠다.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간파한 이태원은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그는 곧바로 조선 최고의 무장 중 한 명으로 손꼽히던 장두석 대위에게 특명을 내렸다. 영봉골의 괴수를 찾아내어 사살하라. 장두석은 당시 조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밀결사 천음회의 소원을 받는 유문석 백작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7년 기령대나 불리는 정예 기령 60명을 이끌고 한경도로 향했다. 그들은 어둠 속 괴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의 공포를 베어내기 위해 무거운 무구를 메고 거친 산길로 발을 들였다. 영봉골의 숲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폄하가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숨지린 폭풍의 전조였다. 이것은 장두석 대위에게도 전란 이후 떨어졌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지위였다. 그는 이번 괴수 토벌 작전을 통해 무너진 자신의 미심을 되찾고 다시 조정의 신임을 얻으려는 각오로 임무에 임했다. 당시 조정은 토벌에 성공할 경우 장두석과 그의 지령대에게 노동자의 예연치 품삯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화 보상을 약속했다. 말을 타고 영봉골로 진입하는 7년 기령대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마치 오늘날 장갑차를 타고 작전에 나서는 특수부대와도 같았으며 머스킷과 검으로 무장한 경찰들은 조선이 자랑하는 최정예 전투원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에 마을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재앙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믿었다. 괴수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 우리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음력 9월 15일, 장두석 대위는 뜻을 함께하겠다는 농민들을 모집해 그들에게 모기를 지급했다. 그렇게 하여 약 100명이 이르는 토벌대가 꾸려졌고 그들은 영봉골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괴수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수색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다. 수십 명의 기병대와 지역 지리에 능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괴수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털끝 하나, 피 한 방울조차 남기지 않은 채 흔적 없이 사라졌고
마치 그 존재 자체가 암기처럼 서머한 신기루인 듯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사실이었다. 괴수는 지병대의 동선을 피해 움직였고 오히려 서술한 틈을 노려 아이들을 사냥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어린 소녀와 소년이었고 끔찍하게 절단된 그들의 머리나 신체 일부는 마치 경고라도 하던 마을 이곳저곳에 흩뿌려져 있었다. 장두석 대위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 남겨진 채 현장은 공포와 절망으로 잠식되어 있었고 괴수는 이미 22, 약 8km 떨어진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습격을 저지르고 있었다. 괴수는 마치 인간의 동선을 예측이라도 하는 듯 기병대가 움직일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고 토벌 때는 점점 지쳐갔다. 울창한 수풀과 가파른 산세로 이루어진 용공골 일대는 말에게는 지옥이었고 지형이 익숙지 않은 병사들에게는 더없이 불리한 전장이었다. 말들은 금슬 숨이 차오르고 병사들은 진흙과 덤불에 발이 목이며 점점 그 추격의 의지를 잃어갔다. 그러나 괴수는 그런 병사들의 피로와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다. 다시덤불 속, 절벽 아래, 기울 건너편, 어둠 속 골짜기에서 지이한 포효가 울리곤 했고 그것이 들리는 곳마다 반드시 누군가의 비명이 따라왔다. 괴수는 마치 스스로를 영득의 주인공처럼 여기며 인간들을 조롱하듯 사냥을 계속해 나갔다. 현장에 남겨진 것은 참혹할 시신, 피로 물든 땀, 그리고 짐승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능적인 움직임의 흔적들이었다. 거대한 발자국이 남겨졌고 그 발자국은 사람 키보다도 더 길게 뻗어 있었으며 어떤 곳에서는 나뭇가지에 긁힌 흔적이 서민 남성의 머리 높이 고단 위에 있었다. 기병대의 추격이 시작된 지 몇 주나 흐른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희생자는 더 늘었고 이제 마을 주민들조차 토벌대가 괴수를 사냥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몇 번의 결정적인 목격이 이어졌고 병사들 중 일부는 괴수와 불과 몇 발짝 거리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그건 내가 평생 본 어떤 개보다도 컸습니다. 한갈색의 털이 원멍을 덮고 있었고 특히나 머리가 인간의 절반은 되는 크기였습니다. 노는 인간을 꿰뚫어보는 눈이었죠. 병사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증언했다. 사람들은 그 괴물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생각하고 길을 타고 고통을 즐기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괴수의 외형은 인간의 상상 너머에 있었다. 길게 뻗어 날카롭게 솟은 숨곤니는 입 양옆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원몸을 뒤덮은 훈갈색 줄무늬 털 사이로 두꺼운 근육이 소름 끼치도록 도드라졌다. 특히 단단하고 가민한 꼬리는 마치 기명치처럼 움직이며 산악지형을 거침없이 달리게 했고 그것은 마치 딴 일을 이용하듯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장두석 대위 역시 추격 중 직접 괴수와 마주한 경험이 있었다. 그날을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어. 마치 말처럼 단단한 근육을 가졌고 몸은 길쭉했으며 짙은 검은색 줄무늬라 마치 호랑이를 연상케 했죠. 이건 자연에서 태어난 생명체라기보다는 괴물들 사이에서 태어난 작정, 무언가와 무언가가 뒤섞여 만들어진 존재였어. 도모가 무엇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마저도 자신을 끝내 붙잡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괴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대범해졌다.
그것은 이제 밤이 아니라 대낮에도 마을의 한복판에 출몰했고 어린아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그 습격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사냥이 아니었다. 그건 분명 그저 놀이였다. 피를 묻히는 것을 즐기는, 인간의 공포를 즐기는 사냥. 그렇게 괴수의 공격으로 사망한 인원은 다시 12명이나 늘어났고 중상을 입은 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30명이 육박했다. 괴수는 머스킷을 든 지령되는 신기하게도 피해 다녔지만 반대로 농기구로만 모자란 힘없는 주민들을 끊임없이 노렸다. 10월 8일 매질 산골에서 농사일을 하던 한 농부가 괴수에게 습격을 받는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 마을 쪽으로 도망쳤고 마침 마을 어귀에는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괴수는 그 숫자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도망치는 그 농부를 집요하게 쫓아 마을까지 들어왔다. 그날은 달랐다. 장두석 대위는 괴수가 모자란 군대보다는 민간인을 우선적으로 노린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 중 일부에게 머스킷을 쥐어주며 기상시 대응 요령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놓은 상태였다. 그날 마을에 모여 있었던 주민들 역시 바로 그 고장된 민병조였다. 괴수가 맹렬하게 돌진해오자 그들은 대위에게 배운 대로 재빨리 자세를 잡고 방아쇠에 손을 올렸다. 첫 번째 충성이 터졌고 괴수의 몸이 뒤틀리며 포유와 함께 땅이 고꾸라졌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일어섰다. 섬뜩한 건 총에 맞은 괴수와 도망치지 않고 총을 쏜 주민들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골포 속에서 주민들은 패닉 상태로 총을 난사했고 그중 세 발의 총알이 괴수의 가슴과 어깨에 정확히 박혔다. 네 발의 충격을 맞은 괴수는 한동안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벌떡 일어나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뒤늦게 도착한 지령대는 괴수의 흐름을 따라 추격을 시작했지만 이미 괴수는 흔적을 지우고 종적을 감춘 뒤였다. 그러나 며칠 뒤 깃튼 밤 발을 절뚝이며 어둠 속 숲을 대회하는 그 괴수의 모습을 마을 주민이었던 장서진이 직접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이 사건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보화선이 된다. 그것은 괴수가 습격과 추격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입은 도산이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머스킷단 세 발이 괴수의 몸에 명중했고 네 번째 탄환은 그것을 땅에 쓰러뜨리기까지 했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곧 잡힐 거라 믿었다. 그러나 예상은 또 한 번 무너졌다. 괴수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났고 며칠간 목숨을 감췄던 그것은 초겨울이 시작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욱 집요하게, 더욱 지능적으로 인간을 노리며 사냥을 재개했다. 충격 이후 괴수는 분명 변화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초만의 아픔을 기억하게 된 순간 더 연약하고 교활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겨울 내내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또다시 5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것은 밤을 가리지 않았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이나 숲가뿐 아니다. 이제는 주거지 인근까지 파고들었다. 1765년 2월 장두석 대위의 지령대는 여전히 괴수를 사냥하지 못한 상태였다. 희망이었던 토벌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되게 바랬고 이제는 지령대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싸늘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를 보호하러 왔다더니 일은 괴수보다 더 많은 걸 앗아난다. 주민들의 집을 멋대로 묻고
10년을 가져가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던 기령대는 점점 민심을 잃어갔다. 노프리 식물에서 노프리의 자존심이라 불리며 명성을 떨쳤던 칠룡기령대가 몇 달째 되수 하나 잡지 못하고 내려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침내 포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노이 15세는 전문투님이 짐승 하나 잡지 못해 백성들의 조롱을 사는 현실에 격분했다. 곧바로 왕실은 늑대 사면의 명수로 이름을 떨친 자를 수소문했고, 그렇게 노르만디에서 전설로 불리던 사냥꾼 보메르드네가 왕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한때 최고의 정찰병으로 불렸고 활동기간 중 사냥한 늑대만 무려 1200마리에 달했다. 왕의 명을 받은 드네는 곧바로 아들과 보좌인을 데리고 용봉골로 향했다. 그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사냥은 나의 사냥이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 당초 계획은 장두석 대위의 기령대와 협력하여 괴수를 추적하는 것이었지만 드네는 그들을 걸린 돌로 여겼고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도났다. 다행히도 마침 기령대에게 다른 임무가 떨어지며 조세력 간의 충돌은 별다른 마찰 없이 정리되었고, 그렇게 2월 말 드네는 제보단위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사냥을 시작하지 않았다. 고작정 쫓기만 했던 기령대와 달리 드네는 자신이 선비해야 할 존재가 어떤 숙성을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마치 짐승처럼 숲을 누비며 발자국의 방향, 보름더미의 흔적, 먹잇감의 잔해, 키 묻은 익산이 하나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며 괴수의 행동 패턴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다. 그 사이에도 사고는 이어졌지만 드네는 그의 명성을 걸고 싸웠고 누구보다 조용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다. 그러면 사이 괴수의 이야기는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영국 언론은 프랑스를 조롱했다. 늑대 한 마리 잡지 못해 나라 전체가 골골 떨고 있다. 괴수는 이제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체면을, 국민의 분노를, 국왕의 자존심을 건 사건이 되었다. 1765년 서울 21일 드네는 마침내 자신이 선비할 존재가 거대한 늑대라고 확신했다. 오랜 추적 끝에 쌓아온 단서들, 혈흔의 간격, 움직임의 시간대, 먹잇감의 해체 방식까지 고려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그 모든 준비는 단 하나의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이젠 드네의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리고 마침내 드네의 올해 사전 준비는 실제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사냥을 지시한 다니엘, 그는 지속적으로 괴수와 마주쳤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순간 그의 아들 사냥은 근처에 없었고 총을 챙기러 잠시 떨어져 있었기에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숲길에 정전이 내려앉았고 드네는 모방비 상태로 괴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손끝한 눈빛은 사람의 것 같기도 짐승의 것 같기도 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괴수는 그를 지그시 노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오후 6시 30분경 저녁을 먹고 있던 마을 주민 만리가 창밖을 우연히 바라보던 중 괴수가 어린 양치기를 기에서 덮치려는 순간을 목격한다. 그는 즉시 소리치며 양치기를 구해냈고 급히 집안에 두었던 머스킷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달빛 아래에서 도망치는 괴수의 그림자는 무섭도록 크고 날렵했으나 말레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바나스를 당겼고 총탄 하나가 괴수의 목에 정확히 명중한다. 괴수는 쓰러지진 않았지만 독려한 부상을 입은 채 울부짖으며 숲 너머로 사라졌다. 이 소식을 들은 드네는 마을 남성 모년과 함께 바로 혈흔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낸다. 드네는 믿었다. 총을 맞은 괴수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며
이번 치적은 마침내 그것의 종지부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쓰러져 있는 괴수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 제보단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한 여성이 괴수에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괴수는 또다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잔혹함을 드러냈다. 이미 그네가 제보단에 도착한 지 3달이 흘렀고 5월이 지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괴수 사냥에 발키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점점 지쳐갔고 그네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일부 주민들은 제보단을 관할하던 교구 책임자인 TM 나콩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네는 사면꾼인 천만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의 뻔뻔함과 무능을 더 늦기 전에 왕실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라는 곳엔 항의가 담긴 편지가 시도로 전달되었고 결국 왕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국왕 루이 15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왕실 군대의 총기 담당관이자 최고의 명사수로 명성이 높던 프랑스와 앙투안을 제보단에 파견한 것이다. 그는 왕실의 직속 사냥꾼 6명과 함께 출정하였고 그들은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야수 사냥에도 전통한 인물들이었다. 괴수의 첫 습격으로부터 정확히 2년여가 지난 1765년 2월 22일 프랑스와 앙투안은 사냥대와 함께 제보단위에 도착한다. 앙투안은 곧바로 드메와 접촉해 그간의 추격 상황과 괴수의 행동 패턴을 전달받았다.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될 사망자는 약 100명, 부상자는 200명을 넘었다. 그러나 국왕이 더는 사망자 숫자를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피해 규모는 공식 문서에서조차 사라졌고 실제 희생자 수는 100명을 훨씬 넘어섰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제 괴수는 단순한 야수도 단순한 사건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재앙이자 국가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재해보다도 괴수를 더 두려워했다. 그네는 이미 사냥꾼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은 듯 보였고 결국 그는 명성을 되찾지 못한 채 왕의 명에 따라 제보단을 떠나게 된다. 한편 사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냉철한 접근을 지닌 프랑스와 앙투안은 곧 예상 밖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론은 괴수라는 존재의 본질을 다시금 되묻게 만들며 사건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지금껏 사람들의 공포 속에 괴수나 불리던 존재의 정체는 앙투안의 분석에 따르면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늑대였다. 그는 괴수라 여겨졌던 짐승의 발자국 크기나 주변에 남긴 흔적, 그리고 키의 양상을 종합한 끝에 이건 그저 늑대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왕실의 사냥기 몇 마리를 요청한 뒤 본격적인 추격에 나섰지만 생각만큼 수월하지는 않았다. 앙투안과 그의 사냥대 역시 예상 밖의 고전을 면치 못하며 수개월간 헛된 추격을 이어갔다. 그러던 1765년 9월 18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괴수의 출몰 기록이 없던 외집 마을에서 지속적인 습격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현장에 즉시 출동한 앙투안은 멀리서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마치 수로처럼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고 망설임 없이 총을 발사해 늑대의 눈에 명중시켰다. 그러나 늑대는 총탄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섰고 곧바로 앙투안을 향해 돌진해오기 시작했다. 총을 재장전할 틈조차 없던 앙투안은 사냥용 단검을 빼들고 늑대와 뒤엉킨 채 사투를 벌였다. 그때 왕실의 명사수들과 사냥꾼들이 지원 사격을 가했고 몇 발의 총성이 늑대의 몸을 꿰뚫었다. 늑대는 잠시 버티다가 몇 걸음 더 나아나 풀썩 쓰러졌고 숨을 거두었다. 그것은 앙투안이 예측했던 대로 크기는 컸지만 지극히 평범한 늑대였다. 괴물처럼 묘사되던 존재와는 거리가 멀었고
마을 주민들과 장두석 대의가 언급했던 뒤수의 형체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안토아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 과장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했고 쓰러진 늑대의 사체를 챙겨 왕궁으로 향했다. 로이 15세는 그 사체를 본 뒤 매우 만족해하며 공식적으로 제보단의 죄수는 사망했다 라고 선언한다. 이 발표와 함께 프랑스 전역의 신문은 일제히 재앙의 좀식을 보도했고 오랜 악몽에 시달리던 제보단에도 오랜만에 폄하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폄하는 단 2달 만에 무너졌다. 1765년 12월 제보단에서 또다시 정체불명의 짐승에 의한 습격 사건이 발생한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번 일이 새로운 야생동물의 소행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은 무너진다. 피해자의 시신 상태, 그리고 생존자들이 입을 모은 증언. 늑대와 닮았지만 절대 늑대가 아니었어요. 그 목격담은 과거와 너무나 흡사했고 사람들은 서서히 진실을 깨달아났다. 베스는 죽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이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고 마치 모든 사냥꾼들이 물러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되살아난 악몽은 프랑스 전역의 언론에 재조명되었고 한동안 잠잠하던 공포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안토안이 죽인 늑대가 진짜 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실 안토안은 자신이 잡은 늑대가 뒤수라는 어떠한 결정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겉보기로 가장 크고 위협적인 늑대 한 마리를 택해왕에게 보고했을 뿐이었다. 의혹은 삽시간에 커졌고 안토안을 칭송하던 언론은 이제 그를 향해 비난을 커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토안은 여전히 내가 잡은 짐승이 바로 괴수였다 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진다. 안토안이 사냥에 가져온 늑대는 모두 3마리였고 그중 가장 큰 한 마리를 골라 왕에게 이것이 제보단의 괴수라고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이 지역의 책임자였던 베스라 비씨는 이후 이렇게 증언한다. 안토안은 실제로 자신이 괴수를 잡았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는 증거보다 체면을 택했고 왕실의 눈에 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괴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다. 괴수는 아직 살아있는가?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질문을 비웃듯 또 한 번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와 안토안은 이후 절대 다시는 제보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못다갔다고 전해진다. 훗날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사살한 늑대가 진짜 제보당의 괴수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토안은 그 사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으며 왕실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 늑대는 분명히 평범한 늑대보다 훨씬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 시체에서도 뚜렷한 공격 흔적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리 늑대가 컸다 해도 진실은 외면할 수 없었다.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제보단은 또다시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다시금 새로운 영웅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 영웅의 자리에 나선 이는 뜻밖에도 마을의 평범한 술집 주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잠샤스테. 그는 이전에 절뚝거리며 돌아다니던 괴수를 직접 목격해 기령대에 신고한 인물이기도 했다. 이미 청각에 가까운 나이였으며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술집 주인으로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근심을 달래주는 존재였다. 가끔 사냥을 나가긴 했지만 누가 봐도 괴수를 잡기엔 무리로 보이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샤스텔은 행동에 나섰다. 몇몇 자원자들이 그와 함께했고
그들은 낡은 머스킷 소총과 얼마 안 되는 총알을 챙긴 채 괴수를 찾아 나섰다. 차디찬 겨울의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을 수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순간 그들 앞에 괴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짐승은 온몸에 상처와 흉터가 가득했고 총삼으로 보이는 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여정이 지친 전사처럼 공격할 기색도 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서 있었다. 교구 기록 보관소에 남겨진 그날의 일화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 괴수는 마치 자신이 이제 끝내야 할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장 샤스텔을 바라보았고 샤스텔은 조용히 읽고 있던 책을 덮고 안경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머스킷을 꺼내 들고 망설임 없이 바나스를 당겼다. 총성이 울리고 괴수는 쓰러졌다. 총에 맞은 괴수는 그 즉시 사냥개들의 공격을 받았고 그렇게 2년 넘게 프랑스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100년 가까운 사람을 죽인 제보단의 괴수는 마침내 치유를 맞이했다. 그날 이후로 괴수의 습격은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다. 제보담을 오래도록 괴롭혀온 악몽은 드디어 종식된 것이다. 교구 당국은 장 샤스텔에게 노동자 5년치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시여했고 샤스텔은 그 보상을 사냥에 함께 나섰던 동료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이름은 이후 지역 사회의 전설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용기를 지리기 위한 기념비가 마을에 세워져 있다. 괴수의 사체는 샤리에 위치한 데스크 섬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왕실 공주인 노오 MTM 마리가 지역 외과의 불량제와 함께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는 이후 상도만 횡단불명되었다가 1952년 지적적으로 다시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괴수의 미터비는 총 20개의 이빨이 있었고 앞니 6개, 송곳니 2개, 어금니 12개가 확인되었다. 아래턱에는 22개의 이빨과 송곳니 2개, 어금니 14개가 자리하고 있었다. 분명한 육식 동물의 구조였으며 마을 사람들이 언급했던 상처의 위치와 형태 또한 사체에서 그대로 발견되었다. 괴수의 체중은 약 60kg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컷 늑대의 평균 체중인 40kg보다 1.5배 이상 무거운 수치였다. 보고서에는 괴수의 숨체 각 부위에 대한 치수와 형태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왕실 공주님이 직접 작성한 이 보고서조차도 그 짐승이 정확히 어떤 종에 속하는지는 명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동명 늑대와 닮아 있었으나 늑대라고 단정짓기에는 뭔가 이질적인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게 제보단의 괴수는 역사 속에 기록되었고 그 진실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휘념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괴수가 일반적인 늑대와는 확연히 다른 여러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그 정체를 더 모호하게 만들었다. 괴수가 죽은 뒤 시신은 데스크 섬에 전시되었고 소노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몰려들었다. 귀족, 대자, 본물학자, 식물학자뿐만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일반 대중들까지. 그들은 제보단이라는 큰 마을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이 괴수를 마주하며 비로소 그 늦은 두려움 앞에 몸을 떨었다. 이 소식은 곧 루이 15세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왕은 직접 괴수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하고자 조르즈 루이 르클레르 들기콤 딥작에게 데스크 섬으로 향해 괴수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폼 백작은 당대 최고의 박물학자이자 식물학자로 왕실과 학계 모두가 신뢰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기폼 백작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짐승이라기보다는 거의 괴물에 가까운 도태였다. 여름으로 접어든 무더운 날씨, 죽은 지 수일이 지나 반부 처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시체, 그리고 그 주위에 감돌던 뒷면에 가까운 희생자들의 기운과 기리한 기운난 모든 요소가 합쳐져
시신은 끔찍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썩어 있었다. 기폰 백자는 결국 괴수에 가까이 받아나지도 못한 채 코를 틀어막고 멀리서 관찰했고 커다란 늑대로 보인다는 간단한 소견만을 남기고 돌아서야 했다. 그는 파리로 돌아온 소일도 그 독해한 악취의 수일쯤으로 15일 넘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훗날 자신의 저서에서 그 냄새는 6년 넘게 내 몸을 덩들게 했다는 문장을 남겼을 정도였다. 기폰 백작이 떠난 뒤 괴수의 시신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었기에 곧바로 폐기 처분되었다. 그렇게 역사의 깊은 상흔을 남긴 이 괴물은 단 한 조각의 뼈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제보단의 괴수는 수많은 생존자의 목격담, 몇 장의 스케치, 그리고 몇 편의 공식 보고서만으로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괴수의 정체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겨져 있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가설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첫 번째 가설은 괴수는 결국 커다란 늑대였다는 주장이다. 우선 확실한 점은 괴수는 육식성 동물이었다는 것이다. 근위험, 공격 방식, 움직임 등에서 이 점은 명백했다. 또한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볼 때 그가 대형 늑대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추론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은 결코 적지 않다. 그중 하나는 바로 괴수의 생활 방식이었다. 늑대는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습성이 있으나 제보단의 괴수는 철저히 혼자 움직였다. 추적을 따돌리는 방식, 기령비의 동선을 키이 움직이는 전략성,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노리는 선택적 공격은 단순한 야생동물의 본능과는 어딘가 결이 달랐다. 그뿐만 아니라 괴수는 한 마을을 수개월간 공포에 몰아넣었고 100명이 가까운 사상자를 낸 대담함과 지속성, 그리고 사냥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듯한 행위는 일반적인 늑대의 공격성과는 차원이 다른 잔혹함이었다. 그것이 과연 커다란 늑대였는가? 아니면 늑대와 다른 종의 짐승이었는가? 혹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또 다른 견종이었는가? 그 진실은 지금도 깊은 안개 속에 잠겨있다. 늑대는 본래 오두머리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며 집단으로 사냥하고 이동하는 동물이다. 하지만 제보단의 괴수는 철저히 단독으로 움직였고 그 흔적 어디에도 무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일각에서는 흩어져 활동하던 늑대 무리가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모여든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이 연간 괴수와 마주칠 수많은 주민들의 묘사는 전부 한 개체로 귀결되었고 다양한 공격과 충격으로 남겨진 상처들은 모두 그 하나의 시신에서 그대로 확인되었다. 이 괴수의 체격은 비정상적으로 컸다. 평균적인 수컷 늑대보다 1.5배 이상 무거운 약 60kg의 체중은 단순히 덩치 큰 늑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는 그 생명체가 전혀 다른 종의 맹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단하게 시사했다. 더욱이 늑대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던 농민들조차 그건 늑대가 아니라 라고 단언했고 괴수를 가까이서 관찰한 전문가들 또한 그것을 늑대와는 다른 종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단서였다. 물론 공포의 휩싸일 상황 속에서 일부 묘사나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아니 유럽 전체의 관행을 봐도 동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동물의 종을 정확히 분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685년 안스바우 공곡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습격하고 잡아먹었던 그 짐승은 안스마우의 늑대라고 명확히 기록되었고 정체에 대해 어떤 모호함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제보단의 괴수는 달랐다. 눈에 띄게 큰 머리, 입 밖으로 튀어나온 송곳니, 검은 줄무늬가 섞인 손달색 펄, 튼튼한 안소도 뭉툭한 꼬리 등 늑대라고 보기엔 여러 단서가 지나치게 특이했다. 이에 따라 제기된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맹수가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1217년 네이몽 6세에 의해 시작되어 18세기까지도 명맥을 이어가던 별표 곡기를 박람회, 보커페어, 별표는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거대한 박람회 중 하나로 해마다 12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였다. 이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기이한 수입품, 이국적인 동식물들이 전시되고 거래되었으며 실제로 박람회를 통해 예입된 사자, 표범, 하이에나 등이 단옥 도중에 탈출하거나 판매된 기록도 있었다. 그에 따라 한때 전시용으로 들여온 맹수가 탈출하여 숲속으로 사라졌고 이후 제보담으로 산에 마치 괴수가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특히 많은 목격자들이 강조한 기정상적으로 크고 둥글게 돌출된 머리, 나는 특징은 하이에나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이에나는 늑대보다 훨씬 단한 조개골 구조와 턱 근육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치악력은 최대 1100사이에 달한다. 이는 늑대의 약 2배, 심지어 사자의 평균 치악력인 약 700사이보다도 훨씬 높다. 하이에나는 뼈째로 먹이를 늦게 먹는 숙성으로 유명하며 포식 대상이 약할수록 적극적으로 사냥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성은 괴수가 어린아이와 여성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점과 일치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숨뿐 아니다. 본능적 숙성이 반영된 선택이었다. 결국 제보단의 괴수는 늑대라는 단단한 정의로는 담을 수 없는 존재였고 공포에 대한 과장이나 군중 심리 이상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물학적 특성이 있었다. 그것은 동령이 늑대 같았지만 늑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존재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해답 없는 질문으로 남아있다. 하이에나는 커다란 개체의 경우 60kg 전후의 체중을 가질 수 있었고 주민들의 목격담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검은색 줄무늬는 줄무늬 하이에나의 미연과도 유사했다. 만약 제보단이 출몰한 괴수가 하이에나였다면 그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비슷한 존재인 늑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박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하이에나는 앞다리에 비해 뒷다리가 짧아 강한 근력은 가졌지만 순간적인 폭발적 속도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마나 평원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울창한 산악 지형을 자유롭게 오가며 사냥을 펼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었다. 또한 하이에나는 사회적 무리를 이루며 활동하는 숙성을 지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움직이며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해온 제보단의 괴수와는 여러모로 괴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에나설은 여전히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 남아있었고 이 외에도 괴수와 늑대가 아닌 전혀 다른 동물이었을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아직 발기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미성숙 수사자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 혹은 나무를 잘 타고 조용히 사냥하는 노보, 매퍼들, 나큐마 같은 대형 고양이과 맹수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는 마스티프처럼 크고 강한 개와 늑대가 교배에 생긴 하이브리드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들은 괴수의 모든 특징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괴수는 혹시 멸종을 피한 고대 생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파격적인 주장도 떠올랐다.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약 1만 년 전 멸종된 대형 개과 동물, 별표 다이어 울토, 별표였다. 이는 현생 늑대보다 최대 2배나 큰 체구를 지녔고 1.5배 이상 강력한 치악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원, 숲, 사막 등 다양한 풍경에서 서식했고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를 선호했다는 기록도 존재했다.
만약 바이어 울프의 개체 중 득소수가 멸종을 피해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그 중 한 마리가 우연히 유럽에 남겨졌다면 제보단의 괴수는 바이어 울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이어 울프는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했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유럽까지 건너왔는지를 설명하는 데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았다.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제보단의 괴수가 바이어 울프보다 훨씬 오래전 마이오세 시기 약 600만 년 23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별표 하이어노던 별표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하이에노돈은 평균 체중이 크고 검은색 줄무늬, 거대한 머리, 그리고 압도적인 치안력을 가진 고대 생물로 유럽에도 서식했던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생물은 너무나 먼 과거의 존재였고 현생에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1911년 몬페이의 의과대학의 의사 소예 박사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가설을 제기한다. 그는 이것이 야수의 짓이 아닌 조직적인 행동을 벌인 연쇄의 살인마의 소행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남겼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냥감을 노리며 살인을 벌였던 사디즘적 성향의 인간이 이 모든 공포의 실체라는 것이다. 당시 늑대 인간에 대한 대중적 공포와 숭념이 결합되면서 인간에 의한 범죄와 야수의 공격이 뒤섞여 하나의 괴수로 만들어졌다는 훼손이었다. 주민들의 증언 중 괴수가 뒷다리로 일어서서 조관로 걸었다 는 기묘한 이야기가 남아있기도 하며 이는 인간 기입설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학계는 이 가설에 대해 낮은 신빙성을 도여했고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제보단의 괴수를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는 260년이 흐른 지름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도 인간도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아니,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칼도 총도 두려워하지 않네. 하늘에서 보내진 7번째 창조물. 제보단의 짐승. 신의 진로가 내려 미사와 설교자를 권하기 위해 왔다. 수백 명에게 쫓기고도 결코 잡히지 않을 그는 끝없이 밤안하며 모든 이에게 곤고를 안기고 결국 모두를 데려갈 것이다. 그는 모리의 치명적인 구원자. 제보단의 짐승이다. 그날 밤도 기묘한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누군가나 짐승을 고았다고 말했다.